매체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매체다, 이런 취지하에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마레 박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생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인생입니다. 과학자인데 이 사진의 세계, 연속 사진의 세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를 기계적으로 포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마레 박사가 하고 싶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움직임을 포착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게 총이 아니라 이게 카메라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옆총하고. 밑에 저 방아쇠가 이제 셔터예요. 그래가지고 클레이 사격하는 것처럼 휙 날아가면 이렇게 탕탕탕탕탕 쏘는 것처럼 날아가는 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분은 쫓아가면서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셔터를 착착착착착착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카메라로 찍기에는 뭔가 움직임을 쫓아가기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사냥할 때 총의 구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한 거죠. 저 위에 달려있는 동그란 게 이제 필름통이고요. 네, 카메라 총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착착착착착 잡았더니 이렇게 연속 사진이 잡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세계가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레 박사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응용되어 있냐면 프랑스 군대에서 많이 응용했습니다. 군인들 훈련시키고 할 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근육을 쓰고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를 보고 그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연구에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머이 브릿지인데요. 똑같죠. 1830년부터 1904년입니다. 근데 앞서 소개한 그 에티엔느 줄 마레는 과학자였어요. 약간 이제 오피셜한 과학자이기보다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확 뻗친 약간 미치광이 박사 같은 약간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 뭐 평생 어디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만 했던 그런 약간 미치광이 박사 스타일이었다면, 이 머이 브릿지는 아주 풍은아였습니다. 사진 작가였는데요. 미국에 아주 갑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갑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경마. 자기가 말도 데리고 키우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죠. 그 부자들끼리 시시한 논쟁일 수도 있는데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공중에 뜨냐 안 뜨냐 이걸 가지고 어떤 자세로 공중에 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그걸 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포착이 못하는 겁니다. 당시의 기술로.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죠.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겠다. 풍우나 머이 브릿지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해보리라. 카메라를 이제 여러 대를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달려가면 그 전기신호가, 말이 지나가면 실을 연결해놨어요. 전기신호에 의해서 카메라가 셔터가 자동으로 착착착착 눌러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이런 장치를 한 거죠. 이렇게 저기 카메라를 다 세워놓고 이걸 해결함으로써 머이 브릿지는 그 상금만으로 돈방석에 올랐지만 연속 사진의 대가로 인정받으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치는 아니지만 이 카메라를 여러 대 연결하는 거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게 사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공중에 팍 떴는데 한 바퀴 쫙 돌죠. 네,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요즘은 거의 타임 슬라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이 브릿지하고 좀 다른 거는 머이 브릿지는 이제 지나가면 순차적으로 카메라가 차차차차 눌러지는데 이거는 저 수십 대의 카메라가 한 셔터에 팍 눌러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매트릭스처럼 공중에 탁 뜨면은 그 모습이 360도로 촬영이 딱 되는 거죠. 그걸 나중에 한 장 한 장의 필름들을 영상기 편집기에 걸면은 연결시키는 거죠. 쭉 연결시키면 사실 그게 시간이 사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마치 흘러가는 시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붕 떴는데 샥 카메라가 도는 것처럼 마치 360도 팬을 한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머이 브릿지를 응용했다고 뭐 100% 응용한 건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기법으로 이제 카메라를 연결해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네, 이 달리는 말을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말이 보니까 붕 떴죠. 지금 떴을 때 발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착각을 했던 거예요. 말이 뛰면 이렇게
앞발은 쭉 뻗고 뒷발은 뒤로 쫙 뻗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발이 모여있죠. 그리고 한 발씩 나갑니다. 말이 4개의 발이 하나씩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림 같은 거 보면 잘 못 그렸어요. 영화 사책에는 류메르 형제 영화의 탄생 생일로 이야기합니다. 1895년 12월 28일. 근데 영화 발명은, 카메라 발명은, 또 영사기 발명은 저 오른쪽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 먼저 했습니다. 이게 류메르 형제 영화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시네마토그라프라고 부르는 이거는 류메르 형제가 발명한 카메라이자 영사기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제 그 영화를 보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영화사들은 1895년 12월 28일을 영화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 영화사만 좀 별개예요. 미국은 이제 토마스 에디슨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존심 때문이니까. 하지만 제3국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화를 영화의 생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류메르 형제가 만든 당시 영화 필름이에요. 실제 필름인데요.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빵꾸를 뚫고 네. 구멍을 뚫어서 네.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영화를 하려면 이게 계속 필름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역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네, 류메르 형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기 이제 걸리게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에 따라서 필름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당시 상영장 모습이에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류메르 형제예요. 자, 이게 에디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 저 영사기예요. 이 통이 영사기고요. 이걸 열어서 보면 안에 걸려있는 게 필름들입니다. 필름이 걸려있어요. 자, 사실은 이 기계 때문에 에디슨이 영화의 생일에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키네토스코프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인데요. 저 교탁처럼 생긴 영사기에 눈을 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이제 필름들이 돌아가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류메르 형제는 영사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거죠. 한 대의 영사기만 있으면 류메르 형제 방식이면 지금도 몇 분이신가요? 여기 한 수십 명이 계시지만 뭐 영화의 전당 저 큰 홀은 1000명 가까이 들어가죠. 영사기 한 대만 있으면 1000명도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기계 한 대 사서 1000명이 보는 영화. 돈이 되죠. 그리고 편하잖아요. 이 자세로는 도저히 영화를 오래 볼 수 없는데 이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보면 긴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디슨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됐다면 영화는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제 말하자면 문방구 앞에 애들이 지나가면서 잠시 보는 신기한 구경거리, 애들 장난감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류메르 형제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영화를 길게 만들기 시작했고 긴 영화가 가능해지니까 영화의 관객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 현대 영화까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결정적인 상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 류메르 형제의 영화가 상영된 날을 영화의 그 생일로 기록하게 된 겁니다. 류메르 형제 영화의 의미는 살아 움직이는 현실 세계를 기계 장치를 통해 포착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모든 조형 예술들이 재현의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영화는 아주 새로운 도약의 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에디슨이 만들었던 키네토스코프 영화들이죠. 아까 봤던 그런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건데요. 어떤 영상들이 인류 최초의 키스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류메르 형제의 영화입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냥 바닷가의 풍경이죠. 이제 다음으로 보실 영상이 조르주 메리에스인데요. 지금 보셨던 에디슨이나 류메르 형제의 영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래는 이 양반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사업가도 아니고 극단 운영하는 말은 약간 예술가죠. 이 사람이 루미에르 형제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야 이거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루미에르 형제 아버지죠. 앙뚜안 코폴라에게 가서 앙뚜안 루미에르에게 가서 이거 사고 싶다 라고 했답니다. 이 멜리에스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 루미에르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멜리에스를 보고 충고를 했대요. 그 젊은이. 이건 자네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자네 같은 사람이 가져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관심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영화는 미래가 없는 발명품이다 라고 그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 멜리에스는 그러니까 그때 포기해버렸으면 우리가 아주 인류사의 빛나는 걸작 하나를 놓칠 뻔했습니다.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발명하는 사람이 루미에르 형제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에디슨도 있었고 영국이나 독일 다 카메라 발명하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뭐 너희가 안 팔면 다른 사람 카메라를 사면 되지. 그리고 가서 멜리에스가 카메라를 샀어요. 그리고는 자기식의 상상력, 이제까지 공연해오고 특히 약간 마술적인 공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연극에서 썼던 여러 가지 트릭들, 연극 기법들을 영화 속에 적용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멋진 영화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1902년 영화입니다. 아까 루미에르 형제 영화가 나온 게 189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895년 무렵에 굉장히 단순했던 그런 영화가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멜리에스라는 예술가, 뛰어난 어떤 기발한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확 모습을 바꾼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래는 무성인데 음악을 해설을 좀 입혀놨어요. The president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enter. Everybody takes his seat. 네, 벌써 무대 자체가 화려하죠. 연극 무대처럼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촬영했습니다. servants carrying the telescopes of the astronomers. 과학자들 모임인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칠판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죠. 달나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보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바닷속 세계가 잠깐 나오죠. 가라앉았다가 다시 보셨지만 뭐 루미에르나 에디슨 영화와는 비교가 안 되죠. 1902년도 영화지만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그 사람의 상상력을. 이 멜리에스로 인해서 영화는 말하자면 정말 큰 도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디 가서 좀 신기한 풍경을 찍어오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로서 영화가 멜리에스에 이르러서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달나라 여행이지만 또 영화 언어의 발전에 있어서는 인류가 달에 간 것만큼이나 놀라운 진보를 보여줬던 게 멜리에스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영화가 발전한 과정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보시면 루미에르 형제나 에디슨의 영화는 뭐 영화적 기법으로서 원씬 원테이크, 그러니까 한 장면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촬영하는 겁니다. 편집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장면이 길게 찍을 수밖에 없죠. 장면 전환이 전혀 없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에드윈 포터라든가 보셨던 멜리에스라는 감독들에 이르면 이제 편집 개념이 영화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일단 이야기를 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그 영화가 가진 어떤 매체적 특징 중에 하나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우리가 창작자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거죠. 멜리에스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달나라로 인간을 보냈고요. 또 에드윈 포터 영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흘러가면 현실에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법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혹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찾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적 기법의 발전이자 동시에 영화적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이르러서 영화는 현실을 기록하는 어떤 매체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허구적인 픽션을 구체화시키는, 우리 앞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로, 또 이후에는 청각적인 요소까지 들어간 시청각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매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아주 전개 양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공을 초월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에드윈 포터, 미국의 그리피스, 그리고 소련의 에이지 아인슈타인인데요. 에디슨이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독특하게 그 영화 제작자 에디슨인 거죠. 에디슨 영화사에서 일했습니다. 에드윈 포터는. 그러면서 1902년도 멜리에스 영화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 미국인 소방수의 삶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소방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죠.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은 나 있고, 그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불난 집을 보여주고 소방차가 달려오는 모습, 다시 불난 집을 보여주고 소방차를 보여주면 이게 영화에서 교차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요 장면과 요 장면, 사실 같은 시간대죠. 보면 다른 공간에서 여기 지금 불이 나 있고 이쪽에서 소방차는 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이쪽 불난 거 쭉 보여주고 류미에르를 한번 그런 식으로 했었겠죠. 하지만 포터는 이걸 교차시켜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이 긴장감이 높아져요. 아, 빨리 와서 불을 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각광을 받으면, 물론 아주 짧은 영화예요. 한 1분 미만에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인데 1903년도에 대열차 강도라는 회심의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열차 강도 사건을 영화로 재구성한 거고요. 네, 그 차역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영화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영화의 스케일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그리피스에 가면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와 거의 같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1915년에 국가의 탄생이라는 아주 걸작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무려 한 3시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 류미에르 형제나 에디슨이 그 단순한 1분짜리 영화를 만들었고, 1902년, 3년에 이르러서 에드윈 포터, 조르주 멜리에스가 뛰어난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 아직 부족함이 많은 영화들이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피스의 영화는 지금 어떤 영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과 굉장히 복잡한 내러티브를 가진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같은 감독은 이 편집의 기술을 아주 고도로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웬만한 감독들도 저 정도로 복잡한 편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상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존 퍼팅킨 같은 작품은 지금도 수많은 영화에서 패러디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포터의 작품 한번 보셨고요. 그리피스 미국 켄터키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문학 애호가였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제 문학 작품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극을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연극 극도 쓰고 이렇게 했었다가 영화의 세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영화라는 것이 처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별다른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영화를 하면서 자기가 예술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이 시기에 없었습니다. 단편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무려 한 450편 가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익힌 거죠. 수많은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기술들을 이제 종합해서 큰 야심작 하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밑에 보시면 할리우드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영화 한 편 개봉하면 막 1000만 관객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그리피스였기 때문입니다. 클로즈업이 지금이야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처음에 클로즈업으로 찍어오니까 영화 제작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징그럽다고. 하지만 그리피스는 그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우리도 그 사적 거리라는 게 있죠. 친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눈도 마주 볼 수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 눈 마주 보고 있는 경우는 없죠. 예.
싸울 때 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있다는 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우리가 깊이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인공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주인공이 그때 슬퍼하거나 아니면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감정에 함께 몰입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효과를 그리피스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아주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게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탄생 이전의 영화들은 마치 연극처럼 롱쇼트로 촬영이 됐어요. 아까 전에 에드윈 포터의 영화도 보셨죠? 첫 장면에서 그 터는 장면에서 계속 한 장면은 한 카메라로 계속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피스는 그 한 장면에서 이제 쇼트를 나눠서 찍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화들처럼 인물과 인물을 계속 교차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쇼트의 사이즈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기법들이라서 훨씬 더 관객들을 영화 속에 몰입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냈고요. 네. 교차 편집을 아주 완성시켰습니다. 아까 에드윈 포터가 미국인 소방수의 삶에서 짧게 보여줬던 시도들을 그리피스는 아주 극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그리피스에 이르게 되면 사실 영화는 이제 현실의 기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사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예술적 매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1917년에 이제 소련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됐는데요. 에이젠슈타인은 원래는 약간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건축학도였습니다. 이제 공학 엔지니어였죠. 그래서 혁명을 겪게 되면서 이 사람 예술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에이젠슈타인은 무대 만드는 세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극에서 영화 그 배운 이론을 영화에 적용시키면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몽따주 이론을 펼친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 합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써서 자연과학의 아주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또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 현대 역사의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은 20세기 초에 인류 사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그 정도로 아주 전복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에이젠슈타인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영화 이론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만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영화 만드는 자체가 일종의 영화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론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영화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고민했고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자기는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했다. 아주 세밀하게 쇼트 하나의 연결까지도 그 자신의 이론화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의 이론은 그 현대 영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토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장면은 그러니까 전함 포템킨이라는 1926년도 영화의 그 아주 유명한 오데사 계단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와 관련된 책을 사시면 항상 나와요. 오데사 계단 장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정교하게 설계된 그런 편집 장면입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네, 보면 아주 큰 익스트림 롱숏이라고 부르죠. 아주 클로즈업 장면들 이런 것들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등장하는 인물도 숫자가 다르죠. 수백 명 이상의 관객이 배우가 동원됐습니다. 엑스트라들이. 네, 군대가 나타났죠. 차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공을 피하려고 하다가
효과가 있죠. 총에 맞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려는 것과 유모차가 흔들리는 장면을 교차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태로운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유모차가 떨어지고 쫓기는 사람들. 네, 뭐 저런 학살 장면이라든가 보여주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지스는 굉장히 고도로 잘 설계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하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충돌의 효과, 그 변증법들 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소련 영화를 우리가 몽따주의 영화라고도 부르는데요. 몽따주라는 게 원래 이제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맞추는 거. 영화의 쇼트들을 하나의 블록처럼 활용해서 다른 이미지들,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제 앙드레 바쟁 같은 사람들하고 개념이 좀 대립됩니다. 바쟁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 영화를 중시했고요.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조작되거나 감독의 의도대로 이렇게 막 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정성이 너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몽따주라는 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립하는 거잖아요. 요거 가져가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니까 감독의 인위적인 의도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바쟁은 반대한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처럼 쭉 찍는 영화가 더 좋다. 이게 더 진실한 영화다. 사람의 마음을, 관객의 의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영화는 나쁜 영화다. 그래서 사실 대립을 좀 했어요. 두 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재밌는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쿨레쇼프 효과라는 것을 처음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은 쿨레쇼프는 소련의 감독입니다. 에이젠슈타인의 스승뻘 되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최초로 영화학교가 만들어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기서 교수님으로 있으면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모주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를 찍은 장면이 있어요. 근데 배우가 그냥 우리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표정 없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그 장면을 다른 장면하고 연결시키니까 관객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A라는 그 장면은 이제 같은 그 배우의 표정입니다. 여권사진 같은 표정을 쭉 찍고 있는 걸 영화로 찍어놓고 B, C, D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봤어요. B를 보여주고 A를 보여주고 C를 보여주고 A를 보여주고 D를 보여주고 A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건데도 다른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썼던 게 어떤 거냐면 저런 표정인데 스프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배우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저 배우가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관을 보고 이렇게 막 슬퍼서 우는 여인을 보여주고 배우를 보여주니까 저 배우가 그 여인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 슬픔의 연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보여준 다음에 배우를 보여주니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우들이 그때 막 설문조사 같은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연구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어떤 장면이 좋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역시 모주키는 대단한 배우다. 저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 연기를 펼쳐가지고 기쁨과 슬픔, 허기 이런 것들을 내적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더라. 라고 실제로 관객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쿨레쇼프 효과라고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실제로 울거나 웃거나 화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 장면, 영화라는 것이 어떤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머릿속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관객들이 그냥 앉아서 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 자꾸 보면 영화가 자꾸 나한테 와서 뭘 말을 거는 거예요. 자꾸 말을 걸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감독이 원하는 어떤 주제의식에 도달하게 만들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덜컥덜컥거립니다, 사실. 소련 영화는. 근데 그것이 세련되지 못하거나 서툴러서가 아니라 의도된 덜컥거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법들은 현대 예술에서는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잠자고 있던 사자가 자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장면. 말하자면 이것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과정을 또 상징적으로 짧게 탁탁탁 집어넣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백남주 씨의 명성은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이미 이분은 텔레비를 활용해서 비디오 아트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은 텔레비를 예술에 끌어들였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생각하십니다. 이건 주요 작품들입니다. 국내에서 있는. 이건 광안리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작품은 영화를 위한 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껏 보신 적이 없는 영화일 겁니다. 제목이 나왔죠? 영화를 위한 선 바이 백남준.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짐작이 되시죠? 어떤 영화인지. 이미지도 소리도 없는 영화입니다. 물론 아직 극장에 거는 영화는 아니죠. 극장에 저걸 걸었다는 큰 일이 나겠죠. 이제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시절에 이제 발표한 영화입니다. 이미지도 없고 사운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화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저처럼 돈을 내고 본 사람 중에는 이게 무슨 영화라고 지금 돈을 받느냐 하겠죠. 그럼 백남준 씨는 한번 거꾸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영화는 뭐냐? 라고 이런 묻겠죠.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저도 영화 전공하겠지만 제일 무서운 질문. 영화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백남준 씨는 저 작품을 통해서 영화인들에게 혹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영화란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영화란 뭐냐? 라고 묻게 만들고 저도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하얀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 위에 사실은 필름으로 틀기 때문에 필름을 여러 번 쓰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상처가. 그러면 자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금은 저희는 이 DVD로 봤지만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명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거는 그때 필름의 상태에 따라 사실 다른 것들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없느냐?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영화 스크린 안에서 사운드 트랙에서 나는 소리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극장에 제가 있을 때는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어요. 촤 돌아가는 16mm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고 또 객석에서 관객들의 소리가 있었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영화적 이미지 기대하는 영화적 사운드는 없었지만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사운드는 분명히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쩌면 백남준 씨 의도보다 저희가 더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실험 영화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질문 하나 던지고 그 해석들, 그런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얼마나 센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사실 전위 예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 한 편으로서는 이 영화 한 편으로 백남준 씨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인간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넘어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실험 예술 혹은 근본적인 예술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플럭서스 운동하고 백남준 조금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하셨던 플럭서스는 이때 실험 영화인들,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의 집단이었어요. 60년대에 나타났고요. 복합 매체 예술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전적인 시도였던 거죠. 퍼포먼스를 좀 중시했어요. 일회성. 예술이라는 것이 막 박물관에 걸려서 항상 수백 년, 수천 년 더 흘러가고 그러면서 가치가 특히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금전적인 가치로 환원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예술의 일회성,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죠? 사라져버리죠. 그 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백남준도 처음 미국 가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한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길에서. 줄줄줄. 뭐 존 케이지 연주 같은 데서도
연주자가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피아노 한 음만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계속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하죠. 처음에 저 사람 왜 저러나. 자꾸 듣다 있다가 뭐 미미미미미 하다가 한 번만 솔 쳐주면 상당히 반갑죠. 그런 거예요. 그건 악보로 남는 가치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잊어버렸던 것들 가치를 환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예술의 실험 그리고 예술이 가진 근본적인 어떤 속성들, 그 진료의 속성들, 매체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깊이까지 아주 바닥까지 끝까지 탐구해 보는 것들이 또 하나의 이 전위 예술가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반예술 운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워낙 알고 있는 예술, 아름답고 우아하고 감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 깨는 거죠. 다 부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지만 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예술의 방식에 동의하는 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종의 네오다다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다이즘은 1910년대, 13년대, 13년, 14년 고무렵에 나타났던 운동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예술 반대 운동이었죠. 허무주의, 다다, 아무 뜻도 없는 이름을 내세워서 그걸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다는 다다다, 유명한 선언이죠. 다다 선언입니다. 동어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술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도전을 한 것인데 1960년대에 다시 그것을 재현해 본 겁니다. 아방가르드란 말 자체가 원래 군사 용어거든요. 전위부대란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아방, 앞서, 게르드, 수비대, 군대. 그러니까 앞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죽죠. 대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용감해요. 자기들이 인정받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어찌 보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하지만 앞서 나가서 자기들이 하면 뒤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그것이 보편적인 예술로 다가오는 거죠. 영화의 역사나 예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창의적인 인간들이 그들의 과감한 시대를 앞서 나갔던 도전 이런 것들이 그 예술 장르도 발전시켜 왔고 또 동시에 그것이 인류의 삶의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